사실 이 주제를 의뢰를 받고 제가 2번인가 거절을 했었어요. 저도 잘 몰라요라고 밀레니얼 세대들에 대해서는. 근데 우여곡절 때 어떻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했던 외부 강의 중에 가장 슬라이드 수는 적은데 가장 사실 많이 고민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제 가주제로 주신 거는 밀레니얼 세대 채용 전략이라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주셨는데, 조금 편하게 저는 바꿨습니다. 꼬시기.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우리 조직에 잘 어울리는 지금의 한참 사회에 나오고 있는 이 세대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라고 해서, 뭐 전략까지 갈 필요 있나, 조금 자극적이지만 배민스럽게 꼬시기라고 바꿨고요. 우리와 잘 어울리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 라는 부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저는 인사하는 사람 치곤 회사를 좀 많이 옮겼습니다. 17년 동안 한 6군데 옮겼는데요. 다양한 회사를 많이 경험했다는 거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왜 꼭 인사하는 사람은 뭐 한 회사에 오래 다님으로써 충성도를 보여야 되고, 아직도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인사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하고 뭐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인사도 이제는 하나의 전문적인 펑션으로 자리 잡았고, 개발자들처럼 또 디자이너들처럼 마케터들처럼 충분히 이렇게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본인의 전문성도 키우고 그 회사의 어떤 시점에 맞는 인사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내일 퇴사할 것처럼 늘 그냥 준비하고요. 짐도 싸놓고 또 정년 때까지 이 회사 다닐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대표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부르셔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셔도 별로 당황하지 않고 떠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요, 현재의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95년, 94년 사진이에요. 현재의 사진이 뭘까요? 나머지는 다 저희 세대였던 9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대학을 다녔던 세대들의 사진입니다. 구분 잘 안 가시죠? 무슨 얘기냐면 20년 전에 유행했던 패션이 지금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 배경 보시면 저 차가 지금 이 차들이나 뒤에 간판들, 저 맥주병 이런 거 보시면 좀 구분이 되실 텐데, 2018년 2018년에 찍은 사진은 요거 하나입니다. 근데 굉장히 비슷하죠? 유행하는 스타일들이. 보시면 미묘하게 디테일의 차이가 있어요. 이쪽 사진 보시면 이분 요즘 반바지 구두를 신고 다니진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94, 95년도에는. 그리고 왜 항상 사진은 저렇게 여자분 가운데 있고 친구 2명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지. 이 밑에 사진도 그런데 접니다. 사실 저예요. 95년도에 MT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동아리 MT 가서. 비슷하죠. 그때도 저런 이 알 있는 안경 쓰고, 여기는 후배인데 2년 후배인데 머리에 커튼을 달고 다니고. 자, 우리도 이런 시절이 있었고 그때 유행하던 스타일이 지금 다시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물론 그때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폴로티 위에 폴로티를 또 입는, 긴팔 폴로티 위에 반팔 폴로티를 입는 이런 어이없는 패션도 있긴 했었는데, 이거조차도 요즘 레이어드 룩의 시초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네요. 저 보시면 96년 5월 18일 기사예요. 신문 기사에. 그러면서 X세대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저희 실에 20명 조금 안 되는 구성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저만 X세대더라고요. 나머지 구성원들은 다 소위 밀레니얼 세대였습니다. 물론 팀장님들은 80년, 81년, 82년생이라서
제 쪽에 가까운데 죽어도 지들은 밀레니얼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일단 밀레니얼 세대들을 잘 뽑으려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에 관한 여러 가지 담론들, 정의들, 특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두 번째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는 뭔가,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들은 지금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를 과학적이고 인구 통계학적이고 분석적과는 상관없이 그냥 제 나름대로 자료 찾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해들을 풀어서 그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와 잘 어울리는 그들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을 가운데로 놓고 그 앞 세대였던 지금의 이제 조직에서 밀레니얼 세대들을 괴롭히고 있는 X 세대들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걔들보다 더 이상한 애들 Z 세대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X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X 세대는 대략 1965년에서 79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나 지금 나이로 보면 40세에서 54세까지죠. 물론 40세와 54세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띠동갑을 넘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저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밀레니얼 세대들도 역시 80년에서 96년까지 태어난, 지금 현재 23세에서 39세인데 그냥 딱 봐도 39세는 사실 이쪽에 가까워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그 범위 안에서도 사실은 디테일한 차이, 어느 쪽에 더 가까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성향이라든가 행동 패턴이나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그 우리나라만 이 세대 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부족한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X세대와 제너레이션 Y, 그러니까 Y세대를 지금 밀레니얼이라고 하는데 X세대와 Y세대를 정의한 건 다 미국의 연구였습니다. X세대를 명명한 거는 제너레이션 X라는 91년도에 출간된 책이었고요. 재미있는 건 이 Y세대, 밀레니얼 세대들도 역시 그 해에 밀레니얼 세대들에 대한 책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세대, 미국의 미래의 역사라는 책, 91년도에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들의 특징을 한번 굉장히 다양한 분류를 가지고 볼 수 있겠지만 기원을 한번 보면 이렇고요. 그다음에 그럼 Z세대는 어디서 오리진이 되었느냐? Z세대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냥 영문 알파벳에 XY 다음 세대라고 해서 Z세대고, 이들은 97년 이후에 출생한 22세 이하, 아직 사회에 나오지 않은, 물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나왔다면 지금 한참 사회 초년생으로 활동을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 그 사회에 나왔거나 혹은 아직 나오지 않은, 대학을 다니고 이 세대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한번 볼게요. X세대는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두 환경에 다 익숙해요. 윷놀이도 잘하고 게임도 잘하는 세대들입니다. 스타크래프트와 윷놀이와 고스톱을 동시에 즐긴 세대들이죠. 그죠? 그런데 Y세대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세상은 온라인 세상이었어요. 동감하세요? 네. 물론 오프라인 시대가 있긴 있었지만, 일부 있었지만, 내가 스스로 자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뭔가 내가 스스로 활동을 할 때 이미 세상은 온라인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2008년, 2007년, 2008년 아이폰이 나오면서부터 이 모바일 디바이스 하나로 웬만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세대에 있었다. 그래서 저기서 말씀드리는 X세대 중에 75년생과 이 Y세대 중에 한 90년생 정도가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75년생하고 80년생은 대화가 돼요. 같이 겪었으니까. 그리고 문화를 보면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넘어오는 첫 세대가 바로 X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 중에서 그 앞단에 있었던 50년대 40년 후반에서 50년대생의 부모를 가진 세대가 X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체주의, 집단주의의 경향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였죠. 제 또래 분들은 아마 어릴 때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극장을 가면 영화가 나오기 전에 애국가가 나왔습니다. 맞죠? 다들 모른 척 하시네요. 네. 애국가 다음에 대한뉴스가 나왔고요. 애국가가 나올 때는 모든 사람들은 일어섰어야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지금 7년생, 90년생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제 X세대들이 성인이 되면서 10대 후반 성인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 바람도 불고 경제적으로 어떤 풍요 이런 것들이 막 확대가 되면서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래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을 모두 다 겪으면서 그 의식의 어떤 흐름들이 이렇게 변해왔던 세대들인데 Y세대로 넘어가면서 Y세대들도 집단주의 경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적 집단주의. 그러니까 내가 속하는 집단과 내가 활동하는 집단, 몰입해야 되는 집단들을 그냥 선택을 합니다. Y세대들, X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들어가면 뭐 굳이 하기 싫은데 과 MT 간다 그러면 따라갔어요. 근데 이 밀리니얼 세대들은 내가 거기를 왜 가? 라고 하는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내 자율의지에 따라서 집단의 활동들을 판단하는 독립적인 기준이 훨씬 높은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선택적 집단주의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이제 개인주의로 완연하게 넘어갑니다. 주로 사용했던 툴을 볼까요? 컬러 TV 시대가 열렸던 그래서 그 집에 컬러 TV 야 우리 집 아빠가 어제 컬러 TV 샀어 이러면 니네 집 부자구나 이런 이제 세대들이었죠. 어릴 때 7살 8살 이럴 때. 그리고 학교 다닐 때 PC가 이제 중학교 이렇게 넘어가면서 컴퓨터의 시대가 왔어. 이런 이제 말 그대로 디지털을 겪게 됩니다. 디지털 기기들을. 그리고 빠른 애들은 고등학생 때 삐삐를 구매를 하게 됐죠. 삐삐 있는 애들은 좀 노는 애들, 그죠? 좀 잘 나가는 애들 이런 애들이었죠. 그러다가 바로 피처폰 시대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90년 후반부터 야 인터넷 세상이 왔어 이러면서 네이버로 대표를 하는 다양한 온라인 환경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에 내가 하는 말보다도 더 많은 언어를 구사하시는 카톡을 메인으로 쓰는 세대가 대표적인 X세대들의 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Y세대들 한번 볼까요? 카톡을 쓰긴 씁니다. 그런데 Y세대들은요 페메를 더 많이 써요. 페메 뭔지 아시는 분? 네. 페이스북에 보면 메신저가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카톡보다 이 페이스북 메신저들을 이 세대들은 확실히 많이 씁니다. 특히 85년 이후 출생.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은 페이스북과 메신저를 동시에 연동해서 통합해서 쓸 수가 있어서 편해요. 친구들과 대화하기도 편하고 Z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PC보다는 들고 다니는 이 모바일북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가 이미 돼버렸고 내 첫 핸드폰은 모바일폰은 당연히 스마트폰이었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동수단에 대한 연료도 한번 볼까요? 저희가 먼저 떠오르는 건 전기보다는 아직도 가솔린과 디젤인데 이 친구들은 전기가 가솔린, 디젤과 동일한 선상에서 같이 생각들을 하는 세대입니다. 실제로 근거리 같은 경우 이런 킥보드를 대표로 하는 여러 가지 툴들을 타고 다니는데 굉장히 익숙하고요. 그리고 검색도 어디서 하나요? 구글. 더 나아가서는 요즘은 유튜브에서 모든 검색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페이스북과 유튜브 요 두 가지만 있으면 이 친구들 방 안에 넣어놓고 한 달 동안 거기서 살아라고 해서 삽니다. 굉장히 즐겁게. 그런 세대들인 거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사고 체계를 지배하는 인식을 한번 볼게요. X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세상이 오프라인 세상이었기 때문에 소유, 그러니까 명확한 개체의 경계가 있었습니다. 내 거, 네 거, 손에 만질 수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있었죠. 그런데 Y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소유와 공유가 공존을 합니다. 소카를 활용해 보신 분,
소위 말해서 공유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재화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매우 익숙한 세대들이에요. 앞으로 Z세대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거의 공유 중심이 될 겁니다. 자, 나는 파일을 아직도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에 저장한다. X세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나 내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한다. 나는 사진을 찍는 순간 구글 포토 클라우드나 네이버 클라우드나 이런데 바로바로 올라간다.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있다. Y세대. 그냥 사진은 그냥 내 사진이라는 앱에 들어가면 거기 있다. 이쪽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소유와 공유의 공존. 자, 그리고 교육을 보면 제도화된 교육은 사실은 X세대나 Y세대가 다 비슷한데 차이는 미묘한 차이가 좀 있는 게 X세대들은 대한민국이라는 틀 안에서 굉장히 경직되고 획일화된 교육을 받았고, 왜냐하면 거의 90년 후반에 이 유학이라든가 해외여행에 대한 자유화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병역을 필요하지 않으면 외국 한번 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여권 만들어도 비자 만들어도 비자 자체도 나오기 힘들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입시 제도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더했죠. 지금 그 수능 수험생 수가 몇만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저희 때는 80만에서 90만이었거든요. 지금 30만대라고 하더라고요. 반 이상이 줄었죠. 그런데 경쟁은 사실은 뭐 실질 대학 경쟁률은 1대1이라고 하는데 1대1 미달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경쟁은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죠. 그만큼 학교 수도 계속해서 줄고 있으니까요. 획일적이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Y세대들, 그 밀레니얼 세대들 같은 경우 확장된 제도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되게 많아졌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유학을 갈 수도 있고 또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다시 학업을 병행할 수도 있고 꼭 오프라인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받지 않더라도 내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이 열린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이고 자율적이고 경쟁이야 뭐 비슷하지만 치열하지만 그러니까 훨씬 접할 수 있는 콘텐츠와 채널과 방법과 어떤 교육이나 학습에 대한 플랜 자체가 저희보다는 훨씬 유연해지고 확장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아마 학교라는 개념이 제가 읽은 책에서 학교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측, 미래학자 예측이 있었는데 저도 역시 사실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학교라는 틀, 회사라는 틀도 마찬가지인데 그 틀, 이 틀이 언제까지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지금 그냥 내가 내 방에 앉아서 유튜브, 구글을 검색을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소통이 되는 시대인데 과연 어딘가를 내가 교통수단을 타고 가서 누군가의 강의를 듣고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을까가 사실 저도 굉장히 좀 부정적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굉장히 빠르게 그런 시대가 올 거고 실제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X세대와 Z세대 이렇게 특징들을 좀 비교를 해봤고 Z세대에 대한 연구나 내용들은 앞으로 조금 더 계속 나오겠죠. 그죠? 지금 79년생들과 79년생, 그러니까 X세대와 Y세대의 경기에는 79년생들과 80년 중반까지는 또 뭔가 공유가 되지만 각 세대를 분류하는 연도 안에서 가장 끝단에 있는 세대들 간에는 또 뭔가 좀 갭이 좀 크다라는 어떤 내용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김밀리라는 친구 88년생이고요. 현재 31세고 서울 소재 자연재대학의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군필이고 워킹홀리데이 1년 갔다 왔고요. 현재 중견기업 1년차 연봉은 3,500만 원 정도 되고 갚아야 될 학자금 대출 원리금은 월 3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버님은 63년생 56세 자영업을 하시고 조금 명예퇴직을 일찍 하셔서 자영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67년생으로 52세시고 기간제 교사를 하고 계십니다. 딱 Y세대의 대표적인 가장 가운데 정규분 보상이 가장 가운데 있는 친구로 설정을 해봤는데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 흔히들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어떤 내용들이신가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제가 첫 회사였던 이제 현대카드 동기들이 지금 뭐 다들 팀장, 뭐 빠른 친구가 이미 부장 승진을 원래 했고 이런 그 얘기를 해보면 많이들 얘기합니다. 요즘 애들, 그러니까 말꼬리처럼 이게 요즘 애들인 거죠. 요즘 애들 어려워, 힘들어, 무서워, 심지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럼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 또 나오죠,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얘기 저도 20대 후반 조직의 주니어 때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요즘 애들이라는 얘기, 그죠? 그런 얘기도 있죠. 기원전 1700년 전 수메르, 뭐 문자판, 뭐 메소포타미아, BC 300년 전 중국에 심지어 뭐 소크라테스 시절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요즘 젊은 애들 버릇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오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만나고 있는 소위 밀레니얼 세대들 혹은 뭐 저희 회사에는 빠른 친구는 저 Z 세대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들과 일을 하면서 사실 매우 이질감을 느끼거나 심리적인 벽을 느꼈거나 도저히 어떻게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철길 같은 타협점, 심리적인 타협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동안에 특별히 못 느꼈거든요, 저는.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내가 그러면 오히려 내 사고 체계는 밀레니얼이 좀 가까운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 아니면 이 친구들이 내 앞에서는 연기를 하고 있나? 해봤고, 오늘 사실 저희 회사 채용팀 세 분이 오셨거든요. 네, 그들이 대표적인 밀레니얼 세대들인데, 네. 저는 생각하기에 그들은 저와 큰 문제 없이 잘 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듣고 있니? 네. 분명히 4시간에 나 민망하니까 나가라고 했는데 말 안 들어요. 계속 꿋꿋이 앉아 있고. 네. 자, 오해 중에 대표적인 얘기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면대면 소통을 싫어한다. 공감하시나요? 뭐 좀 불러다가 얘기 좀 하려 그러면 애들이 되게 막 싫어해요. 막 얼굴에 막. 그래도 우리 때는 저 정도로 싫은 표정은 안 지었는데 얘들은 막 대놓고 막 싫은 표정을 지어요. 막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막 얼굴에 막 온갖 막. 그죠? 두 번째, 집중력이 떨어진다. 산만하다. 와, 막 PC 이렇게 모니터에 창 보면 한 10대 개 띄워놓고 거기다 이어폰 끼고 있고 웬 키보드는 이렇게 현란한 거 어디서 이런 거 구하는지 막 키보드 색색별로 막 색깔들이 다 다르게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정신 없는데 얘는 근데 일이 된대. 신기한 애들이나, 그죠?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없다. 지일 끝나면 그래도 말이라도 좀 예의상 선배가 뭐 좀 도와줄 거 없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팀장님 아직 앉아 계시면 뭐 언제 들어가시냐 한번 물어보면 그냥 인사하고 들어간 애들은 그래도 예의 있는 애들이야. 그냥 휙 간대요. 네, 충성도가 없다. 일과 놀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혹은 분위기 파악 못한다. 좀 뭐라고 좀 한마디 하면 일단 좀 조용히 있어야지 거기다 따박따박 하고 싶은 얘기들 다 한다는 거죠. 그죠? 하찮은 일은 하기 싫어한다. 이거 되게 공감하시더라고요. 아니, 조직에서 네가 신입이고 막내인데 네가 뭐 아무리 대학 나오고 뭐 그래서 뭐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어쨌든 간에 조직에서는 네가 막내니까 이 일을 네가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돼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갖 매우 논리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아주 보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뿐만 아니라요. 네이버에 있는 제가 다닐 당시에 같이 일을 했던 친구들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형 요즘 애들 되게 이상해요 이러면서. 네,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죠. 속으로 너도 그랬다. 너도 똑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세상 물정 모른다. 조직의 쓴맛을 모른다. 매우 의존적이다. 혼자서 무언가 하지 못한다. 제가 2010년에 NC소프트에서 인사팀장을 할 때 그때 저는 그해 뽑았던 신입공채로 120명 뽑았던 신입공채 부모님 3분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사팀장 받고 이래서 우리 애가 말이야 어디도 포기하고 지가 굳이 게임 회사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거기를 보냈는데 맨날 야근해서 늦게 들어오고 애가 막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니까 좀 편한 부서 어디야 보내.
네, 아버님 저희가 잘 케어하겠습니다. 편한 부서로 보내는 건 안 됩니다. 내가 말이야 김택진 사장하고 말이야 한참 얘기하세요. 이게 얘기가 길어진다는 거는 김택진 사장이랑 관계 없다는 얘기거든요. 별로. 한참 얘기. 네, 김택진 사장님 아버님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전화를 받은 게.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꼭 전화를 받습니다. 실제로. 우리 애가. 그러니까 뭐 유형도 되게 여러 가지죠. 협박형, 읍소형, 뭐 내가 누군데 형, 뭐 여러 가지 형이 많으신데, 네. 개성이 없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 야망이 없대 애들이. 조직에서 뭐 좀 이렇게 잘해서 인정받아가지고 빨리빨리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리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퇴근해서 오늘은 뭐 할까. 이렇게 가끔 뭐 하고 있나 보면 인스타그램 열어보고 있고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르고 있고 도대체 얘는 일은 언제 하나. 근데 또 보면은 또 일은 또 가지고 와요. 손가물은 또 들고 오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현란한 키보드 두들기면서, 그죠? 네. 자,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들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하려면 그 사람의 성장 환경을 봐야 되잖아요. 물론 이게 대표적인 모델은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밀레니얼 세대들의 성장 환경에 대해서 그 전 세대들과 다른 특징들을 정의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키워드들이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을 뭐 혹자는 미미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나 중심적인 자기 에고가 굉장히 강한 세대들을 대표하는 단어인 거죠. 한번 볼까요? 형성기가 유년기에서 10대까지인데, 자, 이 밀레니얼 세대들의 부모 세대들은요, 베이비 부머의 후반기 세대들이었습니다. 60년대 중후반의 부모님이셨을 가능성이 크죠. 저희 세대로 말하면 이제 제 기준으로 본다면 제 뭐 큰형님 정도 되는 분들, 그리고 제 조카뻘 되는 친구들이겠죠. 자, 베이비 부머의 후반기 세대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산업화 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세대들입니다. 65년에 태어나신 분은 85학번이시겠죠. 85학번 분들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최소한 3-4군데의 회사의 합격 통보서를 들고 고민하던 세대예요. 인정하시나요? 대표님? 박혜룡 대표님? 네. 뭐 내가 학점 이게 상관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기업들이 그냥 사람이 필요했던 시대예요. 자고 남은 사람을 뽑아야 되고, 자고 남은 사람 뽑아서 중동 보내야 되고, 뭐 이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년 내내 그냥 놀아도 됐어요. 대학을 나왔어 이러면 일단 데려갔어요, 웬만한 기업들에.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풍요와 경제적인 기반을 굉장히 빨리 잡은 세대들이죠. 이 베이비붐 후반기의 세대들은. 그런 세대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 내지 둘을 낳죠. 맞벌이였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요 세대들부터 사실은 맞벌이의 비중도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맞벌이는 아니었어요. 거의 외벌이 세대셨고, 화장실 휴지 몇 칸 쓰지 마라 이런 거 이제 강조받던 시대였고요. 제가 할머니 두 분한테 가장 어릴 때 많이 듣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뛰지 말아였어요. 배 꺼진다고. 웃으시죠? 네. 저희는 그걸 들은 세대입니다. 뛰지 마라, 배 꺼진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배가 꺼진 적이 없었어요. 하여튼 뛰지 말아였어요. 빨리 배고파진다고. 근데 요 세대들은 굉장히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과 경제적인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란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들은 본인들이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인생의 비전들을 자식들에게 투영해서 미러링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네가 최고야. 그래서 요 세대들부터 자식들에게 체벌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적인 체벌을. 네가 최고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너는 존중받아야 돼. 이걸 항상 듣고 자란 세대예요. 다 그냥 내 친구들도 다 그렇게 자란 친구들이죠. 그래서 옴니포텐트 위시가 굉장히 강했다. 전지전능한, 나는 뭐라도 할 수 있어, 뭐든지 될 수 있어 라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세대들입니다. 10대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요. 그러다 보니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하이퍼 나르시시즘, 자기애가 월등히 강한, 어떤 세대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세대였다라는 거죠.
물질적인 풍요가 뒷받침된 환경에서. 그런데 이 세대들이 언제 첫 번째 좌절을 맞게 되냐면 거의 10대 후반이었던 98년도에 좌절을 맞게 됩니다. 그게 뭔가요? 네. IMF 외환위기. 형성기 때는 사실 전 세계 어떤 밀레니얼 세대들도 다 비슷한 특성을 보였거든요. 비슷한 특성을 보였는데 특히 대한민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 좌절기를 겪게 돼요. 10대 후반에 IMF 외환위기. 그로 인해서 부모의 실업을 목격하죠. 아빠가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시고 아침에 출근을 안 하시고 계속 신문을 뒤적거리죠. 조직은 회사는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아빠를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막 아빠가 쉬시는 동안에 엄마가 뭐라도 하시겠다고 마트도 나가시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부모는 이 아이에게는 계속 그 아이가 그 전에 했던 생활의 수준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갔더니 세계화 시대가 열렸어요. 영어가 매우 중요해지고 외국어가 매우 중요해지고 어학연수는 당연히 갔다 와야 되고 이런 이제 시대가 된 거죠. 반대로 말하면 전 세계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동시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컨텐츠에 대한 툴 이게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가게 되면서 내가 원하면 그냥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전 세계의 어떤 컨텐츠 누구와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급격하게 이 문화, 다른 환경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시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국인이 아니라 지구인의 세대로 자란 첫 번째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극강의 취업난을 만납니다. 그동안에 내가 형성기 때 보아왔던 그리고 대학을 가서도 항상 잘했던 내가 사회에 나왔더니 나 같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너무나 한정이 돼 있는 거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그동안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대학을 졸업하는 이 순간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많은 것들을 했어 라고 해서 그것들을 이력서상의 스펙으로 하나씩 채워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정작 면접장을 가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인 거예요. 거기서 느껴지는 좌절의 갭은 사실 저희 세대들이나 저희 윗세대들은 평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심리적인 박탈이나 좌절이었을 겁니다. 이 친구들이 겪은 그것도 20대 중반 정도의 세대들이 겪었을 그 심리적인 충격은 아직까지 사회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우리나라 2000년 중후반부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죠. 이런 어떤 심리적인 좌절을 극복하기 위한 이 세대들의 행동 패턴들이 가장 잘 되는 지금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뭔가요? 노량진의 공시생 산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젊은 친구들이 노량진의 각종 공무원 왜?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조직이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주는 조직은 공공조직이거든요. 두 번째, M4 세대라는 얘기가 형성이 되죠.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아주 전형적인 다수의 모습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에 우여곡절 끝에 진출한 친구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우리 사원님, 후배님, 대리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약 한 20년, 25년, 26년 동안 겪어왔던 그 파란만장한 심리적인 충격들을 그래도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안정된 조직,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요. SNS를 굉장히 많이 활용들 합니다.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그 속에서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조패 아세요? 조패. 네. 표현이 언어가 좀 그런데 뉘앙스가. 네. 그 좋아요 눌러주면 페북 친구 한다. 이 약자입니다. 그리고 선택적 집단화 경향이 저희 세대보다 더 강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존재감을 서로 유대감, 심리적인 유대감과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동일한 집단 내에서의 집단화의 결속력은 어떤 세대보다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결속력의 형태가 저희처럼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밤새도록 노래 부르 이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오프라인의 만남도 역시 그 여러 형태의 만남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만난다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하고는 좀 달라진 거죠. 왜 꼭 얼굴 보고 시간 잡아서 어떤 장소에서 만나야 그게 만나는 거야? 메신저상에서 만날 수도 있고 SNS상에서도 우리가 만나가지고 뭔가 좋아요를 누르든 뭐 서로 링크를 하든 태그를 걸든 뭐를 하든 간에 이것도 다 만남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직에서는 조직 내 인정을 받고자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 부모 세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조직에서 이탈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조직에 들어갈 때 절대 평생 직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이 조직에서 있는 동안은 조직에서 제대로 된 인정을 받겠다라는 욕구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매우 다양해졌어요. 뭐 조직에 대한 가치관부터 시작해서 일에 대한 가치관 이것도 역시 굉장히 다양한 세대가 됐습니다. 저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조직에서의 어떤 내가 지향에 대한 가치관들은 100명이면 100명이 거의 다 비슷했죠. 일을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상사의 눈에 잘 들어서 승진하고 연봉 올리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어쨌든 내가 이 조직에서 임원까지는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세대들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세대들도 있겠지만 이거 외에도 굉장히 삶의 다양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세대들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해 단계입니다. 특권의식이 있고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으며 자기 권리만 내세우고 버릇없이 자랐고 게을러 터진 세대. 어떤 세대를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전형적인 밀레니얼 세대들의 특징 아닌가요? 특권의식 있고 나르시시즘 빠져 있고 자기 권리만 내세우고 버릇 없고 게을러 터졌고. 놀랍게도 68년도에 라이프지가 얘기한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이었습니다. 밑에 거는요. 승진사다리를 올라가는 차라리 히말라야 산에 오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TV에 나오면 열광하다가도 바로 채널을 돌려버리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할 시기가 돼도 그러한 통과 의례를 거치기를 주저한다. 이건 어느 세대에 대한 얘기일까요? 저희 얘기입니다. 90년 7월에 타임에서 X세대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결국 성장 환경에서 내가 접하는 전자기기라든가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어떤 사고, 행동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세대 간에 사실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내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요즘 애들은 왜 그래요? 그 얘기하시는 그 요즘 애들 중에 그 이상한 애가 저희 세대 때도 그런 또라이가 있었고요.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어떤 세대든 간에 그 친구가 그 이상한 거지 그 친구가 밀레니얼 세대라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대다수의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세대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지향점이나 윤리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나타나는 모습이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달라질 뿐인 거죠. 자, 하나씩 오해했던 부분을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면대면 소통을 싫어한다. 자, 이걸 이해를 하면 효율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의미 없는 면대면 소통을 싫어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어진 시간에 빨리 효율적으로 일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 빨리 끝내고 가서 내 삶을 즐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부장님이 와가지고 바라는 거 있냐, 편하게 얘기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이들에게는 시간 낭비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두 번째, 집중력이 떨어진다, 산만하다. 저희 때도 이어폰 끼고 공부했고요. 그죠? 그때는 이렇게 다양한 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어폰 정도 끼고 PC 자판기 정도 두들겼죠. 그죠? TV를 켜놨어요. TV 켜놓고 채팅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멀티태스킹에 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효율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세대들이에요.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없다. 자, 조직의 충성도는 뭘 의미를 하나요? 충성도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출근 시간 9시인데 7시에 나와가지고 퇴근 시간 6시인데 8시, 9시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조직에 대한 충성도인가요? 내가 개인적인 일정이 뭔가 있는데도 내 인사고과와 연봉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상사가 야, 오늘 나랑 저녁 먹자 하면 내 모든 일정 다 팽겨치고 가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게 그게 조직의 충성도. 그건 우리 세대 혹은 우리 윗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산업화 시대에 맞는 충성도에 대한 개념이었던 거죠. 심지어 X세대인 저조차도 사실 공감하거나 인정하기 힘든 충성도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내가 조직에서 받은 만큼, 인정받은 만큼 그만큼 기여를 하고 기여한 만큼 다시 그 보상으로 돌려받고 내 삶과 일을 균형 있게 즐기겠다라는 의식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과 놀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즐거움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저희 회사에 일하는 문화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직원들 놀게 놔두세요. 그럼 그런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저희 회사의 브랜딩이나 마케팅 활동 중에 많은 매우 소비자들에게 히트를 쳤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요, 팀장들이나 시니어들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놀기 좋아한다는 이 친구들이 밥 먹다가 대화하다가 회식하다가 가볍게 나왔던 얘기들을 브랜드와 상품화까지 가게 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고를 자유롭게 하게 놔두면은요, 회사에 기여할 만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업종마다 산업마다 특성은 좀 다르겠지만 하찮은 일을 하기 싫어한다. 제가 경험을 했던 밀레니얼 세대들은요, 하찮은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일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합니다. 생수통을 갈아야 되면 왜 내가 이 생수통을 갈아야 되는, 생수통을 갈아야 되는 이 우리 조직과 내가 속해 있는 구성원들을 위해서 어떤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면은 다 열심히 합니다. 이해를 하고 싶어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하는 세대들입니다. 왜?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그렇게 학습을 했고 친구들과 그렇게 집단을 이루어서 같이 관계를 맺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냥 까라면 까. 왜요? 이유를 묻는, 합리적인 이유를 묻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것도 역시 전 세대의 어쩌면 아집이라는 틀 속에서 이 세대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 할 말을 하는 친구들이죠. 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리고 집단에서 구성원들의 관계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이제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정답은 아님을 이제 우리 세대들이나 그 윗세대들은 인정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서 좀 증명을 해드릴게요. 의존적이다. 혼자 무언가 하지 못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세대보다도 집단의 시너지를 잘 아는 세대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아주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히어로가 앞서서 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세대가 아니라 동일한 자격과 동일한 집단의 권리를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최상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거든요. 집단으로 움직였고 팀플레이를 했고 이런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단히 영웅 하나가 앞에 세우고 네가 다해 하던 산업화 시대의 일을 하는 방식이나 조직을 이끄는 방식이 달라진 세대들인 거죠. 개성이 없다. 모든 세대가 다 그랬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대들도 유행하는 패션 다 있었고요. 네. 그때도 대부분 다 그것들 따라 했고 지금 세대들을 보면 다들 비슷한 패턴. 왜냐하면 이건 집단 속에서 동질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본능에서 나오는 거지 개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 성장과 성공의 가치관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승진하는 거, 조직에서 인정받는 거, 그래서 내 가정을 희생하는 거, 내 삶을 희생하는 거 선택하는 세대 친구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이들 내에서는 그 삶의 선택이
너는 패배자야, 넌 그거 잘못됐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채용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좀 초점을 맞추시면 우리하고 잘 맞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채용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인재상을 좀 재정의해 봅시다.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인재상들 더 이상 이제 간판 내리시고요. 우리는 이런 사람 뽑아라고 누구라도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이 세대들이 내가 이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적합한 사람이구나를 그 싱크를 좀 맞출 수 있게끔 제발 열정 있는 패기 있는 뭐 창의적인 이런 거 좀 쓰지 마시고요. 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과 비전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용 직무의 구체적인 명시, 그냥 경영 지원 몇 명이 아니라요. 인사 안에서 다시 채용, 교육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팀의 멤버는 이런. 제가 아는 꽤 유명한 IT 회사는 특정 직무에 대해서 엑셀에서 이 정도 스킬은 있어야 될까지 명시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스킬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지원을 하죠. 아닌 친구들은 못 하는 거고요. 조직의 정체성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수적이야. 우리는 군대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것도 아이덴티티예요. 이렇게 이제 가면 안 됩니다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집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 생활에 나는 잘 맞아. 나는 군대 문화가 체질이야 하는 친구들이 또 지원을 합니다. 채용 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그 전형적인 채용 채널을 좀 벗어나서 이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고 접하고 있는 채용 채널로의 어떤 다양성들 확보,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입사 후가 사실 더 중요하죠. 입사 후에는 첫 번째로 투명한 소통 문화를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업종, 어떤 산업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불투명한 부분,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떠나죠. 이 얘기를 오해하시는데 오냐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죠. 회사라는 조직의 명확한 생리를 이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죠. 그런데 잔소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유연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 꼭 8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가지고 엉덩이가 일하는 시대, 고정관념만 깨면 굉장히 다양하고 자유롭고 이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피드백을 할 때는요, 제발 구체적이고 명확한 피드백을 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잘 됐다라는 부분을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사 생활에 대한 존중,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발 팀장님보다 일찍 가는 직원한테 퇴근하고 뭐 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의 삶입니다. 네,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가 얘기하기 전에 물어보지 마세요. 그의 삶입니다. 업무하고 상관없으시잖아요. 2018년도에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0개 회사의 순위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회사들 다 있죠. 애플, 알파벳이 어딘지 아세요? 구글입니다. 구글 지주사가 알파벳이에요. 다 있는데 이쪽 순위가 언제 순위일 것 같으세요? 정확하게 10년 전 순위입니다. 2008년 10개 회사 중에 딱 한 회사 빼고는 다 바뀌어 있죠. 3년 뒤나 5년 뒤에 이 순위는 아마 이 변화보다도 저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경제 산업 환경에서 가장 유연하게 적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조직에서 앞으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세대들은 아무리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앞으로 계속 유입될 밀레니얼 세대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 우리와 잘 어울리게 만들 것인가? 그럼 그들을 우리 기준에 맞게끔 변화를 시킬 것인가? 기존의 우리가, 회사가 그들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변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사실 이제 저는 자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브스 뉴스 유튜브에 그냥 찾아보시면 오픈 콘텐츠입니다. 들어가시면 다시 만난 세대라는 콘텐츠가 약 20편 넘게 쫙 있는데, 세대 간에 아까 보여드렸던 Y세대를 중심으로 X세대와 Z세대 간의 만남, 대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요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아까 보여드린 지금 10대 Z세대와 Y세대들, 밀레니얼 세대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에 대한 짧은 영상인데 이건 오늘 소개는 못 드릴 것 같네요. 보시면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이 얘네한테 거의 원시인 취급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시간 되시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유석 판사님 글을 가지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좀 대신할까 합니다. 저녁 회식하지 마라. 그들도 돈 있고 친구 있습니다. 술잔 주며 우리가 남이가 하지 마라. 남입니다. 네. 편하게 말해봐. 편한 관계 아니라는 거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질문하십시오. 우리 때는 말이야 그때일 뿐입니다. 그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실수는 알려주되 잔소리는 최대한 줄이십시오.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집단에서 진정한 그들과 뭔가 의미 있는 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의심하지 말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